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왜 디파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그것을 유니스왑에서 레드BTC로 일부를 바꿔서 레드BTC와 이더리움 페어를 유니스왑에 스테이킹을 하는 것까지를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디파이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높은 이자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거기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겠다, 의구심을 좀 많이 든다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금융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디파이 서비스들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을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장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파이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파이 서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대출 이자율만 해도 적게는 3%에서 높게는 몇십 %까지를 주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드 파밍을 하는 디파이 서비스들을 들어가 보면은 이자율이 막 적게는 몇백 %에서 많게는 이제 몇만 %, 몇십만 %까지 올라가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겠죠. 어떻게 그런 서비스들이 그렇게 많은 이자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서비스들이 코인을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거버넌스 토큰을 매 블록마다 발행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자율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토큰을 찍어서 주는데 그 토큰의 가치가 왜 폭락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가죠?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파이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대장 코인들 있죠? 그 대장 코인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디파이 서비스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대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예대 마진이고요. 두 번째가 AMM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제 거래 교환 수수료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상에서는 신용이라는 것을 구현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신용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신원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익명화된 주소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대장 코인들을 담보로 잡고 과담보 대출을 하는 거죠. 그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것들의 가치가 없다면 담보로 잡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담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되니까 많은 국가들이, 특히 미국 같은 국가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많은 이제 사람들과 기관들이 수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더리움까지 매집을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매우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더리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요즘에는 오히려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졌어요. 포지션을 하나 변경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수수료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가 드니까 디파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이자로 그 수수료를 감당하려면 적어도 1000만 단위 혹은 억 단위 이상의 돈을 이제 굴릴 수 있어야지 이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니까 언젠가는 다시 폭락을 하겠죠. 그리고 EIP 1559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2.0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메인체인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가스피를 좀 더 줄여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트나 이더를 담보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담보를 가지고 다른 코인들을 빌리는 겁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롱을 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비트나 이더의 상승에 베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비트나 이더를 팔아버리면 미래에 비트나 이더가 올랐을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팔기는 싫고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비트나 이더를
컴파운드나 아베 같은 대출 서비스에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화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베나 컴파운드에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은, 즉 이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그 서비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의 유동성이겠죠. 그러면 아베나 컴파운드에서 대출 이자를 받은 그 자금 중 일부는 본인들이 커미션으로 갖고 일부를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은행 같은 서비스에 맡기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AMM 수수료죠. AMM 수수료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데요. 왜 크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트나 이더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은 일정해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이더리움은 뭐 한 블록당 몇 개, 지금은 2점 몇 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변동함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비트나 이더 혹은 다른 코인들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죠. 요즘에는 주식이 좀 더 큰 것 같긴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AMM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겠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대출 서비스에서 나오는 대출이자 예대마진, 두 번째가 AMM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수익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출 서비스나 AMM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LP 토큰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서비스에서 그 LP 토큰을 우리한테 예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발행한 코인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LP 토큰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서비스가 갖게 되겠죠. 유동성 공급자들은 거버넌스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는 그 LP 토큰들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이제 비례하게 가치가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토큰을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거버넌스 토큰을 분배하는 서비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컴파운드, 아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커브,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스지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거버넌스 토큰을 받는 행위를 일드 파밍 혹은 이자 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이자 농사를 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서비스들이 분배하는 토큰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동성을 얼마나 넣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계속 변동하게 돼요. 그러면 일드 파밍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사람들을 모아서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 시대에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포지션 변경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전략을 짜가지고 일정 주기마다 포지션을 변경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서비스가 가장 유명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연파이낸스, 그리고 뭐 하베스트, 티클 파이낸스, 크림 파이낸스 이런 애들이 일종의 펀드 같은 서비스들인 거죠. 그리고 이 펀드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돈을 굴려서 나오는 그 수익을 직접 주기도 하지만 자기네 토큰을 또 발행을 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팜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스테이킹하게 되면은 그 유동성에서 나오는 수익은 하베스트가 갖고요. 그리고 팜 토큰을 서로 발행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팜 토큰의 가치는 그 하베스트가 전략을 얼마나 잘 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이낸스 서비스는 베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베저가 비트코인이랑 NFT를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서 수익을 내는 펀드 같은 이 서비스인데 그 토큰의 가치가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걸 넘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LP 토큰들을 다른 LP로 또 만들고 또 그 LP 토큰을 가지고 담보로 잡아서 또 다른 거를 합성해내고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니까 펀더멘탈이 있다. 매출에서 나오는 순수익에서 이제 배당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증권의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토큰은 뭐냐? 그냥 돈놀이만 하고 있지 않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제목을 여러분이 디파이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저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투자하기가 겁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제 말에 공감이 되시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공감이 안 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보통 개인이나 스타트업들 만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팀의 실력이나 혹은 이제 뭐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해킹 사건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니까 리스크를 매니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연파이낸스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하베스트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겠죠. 혹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그냥 순수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디파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제 수익률을 계산해봤거든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디파이 투자를 했었는데 계산을 때려보면 그 디파이 서비스들 중에서 물론 수익률이 되게 높은 것들이 많았어요. 막 적게는 몇백 프로, 많게는 몇만 프로, 몇십만 프로 이런 수익률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산을 두드려 보면 결국 BT이더를 홀딩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하느라고 포지션 변경을 하고 포지션 변경을 할 때 이제 막 수수료가 들고 결정적으로 포지션 변경을 하는 시점 같은 것들을 잘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고점에 가기 직전에 팔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오늘은 집이 좀 더러운데 치우기 귀찮아서 밖에 나와서 지금 폰부스에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잠시 공지라는 영상 올리면서 그때 이제 구독자가 한 40몇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구독자가 매일매일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불이 나게 가야 되나 무리하게